안녕하십니까. 제17회 제주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혐오를 넘어 공존의 시대를 위한 성찰과 연대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사는 한국어, 영어로 동시 진행됩니다. 통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자리에 놓여 있는 통역 수신기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는 1번, 영어는 2번입니다. Welcome, ladies and gentlemen. 내일 기빈 여러분, 이번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혐오를 넘어 공존의 시대를 위한 성찰과 연대라는 제목으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 통역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통역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자리에 있는 통역기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어는 1번, 영어는 2번입니다. 앞서 이 세션을 기획 및 주관하신 제주 여성가족연구원 민무숙 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민무숙 원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원장 민무숙입니다. 오늘 저희 제주여성가족연구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 청소년과가 공동으로 마련한 본 세션을 열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갈등과 폭력의 온상인 혐오 현상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진단하고 혐오 극복을 위한 국내외의 다양한 노력을 공유하면서 공존의 시대를 위한 성찰과 적극적인 연대 방안을 모색하려는 취지에서 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계기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인류 보편의 가치인 평화가 매우 흔들리고 전 세계적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유행하는 동안 여성이나 소수민족, 장애인 등 취약 소외계층을 표적으로 한 혐오나 낙인은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퍼졌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냉전의 망령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혐오와 비인간화는 전쟁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혐오 현상이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지만 혐오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해법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초보적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양성과 공존 대신 혐오와 차별이 난무해 서로를 배제하고 고립시키는 사회에서는 다양한 배경과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더불어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혐오 현상의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은 공존의 시대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혐오 현상에 대한 개념 및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현상에 대해서 함께 이해하고 혐오 극복을 위한 국내외 다양한 노력을 공유하며 공존의 시대로 가기 위한 방법들을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기조 강연을 해주실 마리아 카스티오 페르난데스 주한 EU 대사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발표를 맡아주실 서울대학교 김석호 교수님, 토론을 해주실 신은화 제주대 교수님, 김영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실장님, 한민호 대정중학교 선생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공존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성찰하고 혐오와 차별을 넘어 공존의 시대, 포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번 세션의 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개회사를 해주셨던 민무숙 원장님께서 좌장이 되어 주실 겁니다. 원장님께서는 일리노이 대학교에서 교육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이후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기획관, 대통령 비서실 여성가족비서관, 그리고 제7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을 역임하셨으며 현재 제주 여성가족연구원장으로 제주사회의 성평등 실현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크를 좌장님께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자님. 오늘 저희 연구원은 최근 한국뿐 아니라 전 지구를 관통하고 있는 혐오 현상, 또 그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다양한 노력, 이렇게 함께 이야기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특정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이런 혐오 현상은 사실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 문화를 해치고 또 나아가서 우리 사회를 이끌어야 할 미래 세대 청년이나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서는 민주주의 사회를 형성하는 데 심각한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혐오 현상이 과거에 단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은 역사적으로 연속선상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개인의 발화의 어떤 자유, 이것을 보호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기반하고 그를 반복적으로 확산시키는 이런 사회적 의미의 파급 효과, 이것이 매우 중요한 그런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공존과 연대 방향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잠깐 저희 그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우리 성평등 정책관님이 오셔서 잠깐 일어나서 인사만 하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발표와 토론을 해주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조 발표는 마리아 카스티오 페르난데즈 주한 EU 대사님이십니다. 우리 대사님께서는 한국 부임 전에 주 말레이시아 유럽연합대사, 유럽대외관계청 국장, 벨기에 브뤼셀과 주한 EU 대표부 공관 차석 등 다양한 직책을 수행하셨습니다. 두 번째 발표자는 김석호 서울대학교 교수이십니다. 김석호 교수님은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하시고 한국의 독자적인 지속가능 발전 목표인 KSDG의 지표 선정 및 작성을 2020년에 수행한 바 있으시고 이를 토대로 현재 국가지속가능 발전 지표 관리 체계를 구축 중이십니다. 지금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소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토론자 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는 신은화 체주대학교 철학과 교수님이십니다. 신은화 교수님은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학위를 받으셨고 현재 자본주의 사회의 인간 소외 문제 등과 같은 사회 철학적 문제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두 번째 토론자는 한민호 제주대정중학교 교사이십니다. 한민호 선생님은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따라 조직된 제1기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학생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활동하고 계시며 평화교육 진행자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토론자는 김영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실장님이십니다. 김영희 실장님은 한겨레신문 국제부장, 문화부장, 사회부장, 총괄국장 등을 역임하셨고 국내 정치와 함께 교육과 노동, 젠더, 장애인 관련 이슈를 컬럼을 써오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마리아 카스티오 페르난데스 대사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nd a big 감사합니다. 한국어로 제가 인사드렸습니다. At least that they put gender. 이 제주 포럼에서 이 성, 젠더, 그리고 차별, 인권이라는 것을 안건화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안건이고 지난 3일 동안 저희가 평화, 공존, 그리고 지정학적인, 경제학적인 도전 과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이 젠더 역시도 너무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에서 항상 이 최전선에 서서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주제들을 기후변화라던가 기후변화 이제 중립 조치도 여기서 하고 있고 또 젠더 이슈도 여기서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특히 이 제주 여성가족연구원에서 굉장히 다양한 이 이슈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 평화를 비롯한 모든 이 요소들이 서로 같이 가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별적인 개념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주제 중에 하나는
사실 좀 이면이라고나 할까요? 우리가 디지털 기술의 장점도 많지만 혁신의 장점도 없지만 그 이면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면서 이 혐오 표현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아까 민 원장님의 이 개회사에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혐오 표현이 어떤 분쟁의 씨앗을 계속해서 만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가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코로나19부터 지금 러시아의 정당화할 수 없는 우크라이나의 침범 사태라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 다 그것들이 파급 효과를 이뤄내고 있는 혐오 표현의 결과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희생양을 누굴 삼는다거나 온라인 혐오 표현이라던가 그런 과격한 표현들 그런 것들이 다 힘없는 약자라던가 아니면 소수그룹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런 소수그룹 약자라고 한다면 여성이라던가 아니면 장애인, 노인, LGBT 소수그룹 아니면 이민자들이 모두 포함이 되겠습니다. 러시아 역시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사실 오늘 회의를 할 때도 항상 그랬었는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 또 제가 다른 세션에서 얘기를 하셨고 반기문 사무총장님도 어제 말씀하셨는데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을 했고 인권의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인도주의적인 각종 법들이 그냥 산산조각이 났던 사례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인권들이 유린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혐오 표현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 우크라이나 사람들 바라보는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점을 모두 보면은 용인 그리고 비차별이라는 이런 가치를 우리 대화의 기반으로 삼아야 되며 인간의 존엄성을 그리고 평화를 중요시 여겨야 되는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굉장히 많은 난관과 저희가 마주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아까 민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낼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 예정인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혐오 표현이 온라인에서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만연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혐오 표현이라는 것들이 온라인 도처에 도사리고 있으며 이런 것들이 체계적인 그리고 전반적인 차별을 사회에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어떤 이분화를 야기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취약그룹이 이러한 혐오 표현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2016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강남역에서 한 참혹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자신을 비하했다는 이유로 여성을 살해한 사건이 2016년 발생했고 2018년 예멘 출신 망명 신청자들이 제주에서 난민주의를 신청했을 때 굉장히 많은 무슬림 난민들을 향한 혐오 발언들이 쏟아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보시면은 총선에서도 여성과 그리고 굉장히 젊은 세대들 역시도 그런 혐오 표현을 스스럼 없이 하는 것들을 보면서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 7월 저도 뉴질랜드 대사님도 저랑 같이 가셨었는데 사실 코어 문화축제가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축제가 열렸었는데 저희 둘이 점심을 먹으면서 했던 얘기가 정말 많은 혐오 표현이 축제에 쏟아졌구나. 어떤 단체들이 모여서 시위하는 사람도 엄청 많았고 그 사람들 사이사이로 혐오 표현이 쏟아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큰 문제구나 그렇게 느꼈는데 사실 유럽이라고 해서 안 그러냐 그런 건 아닙니다. 뉴질랜드도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 전반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수도 없이 많은 끔찍한 혐오 표현 사건으로 인해서 누군가를 몰아간 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단호하게 이런 혐오 표현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제 수준에서 그리고 국가 수준에서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을 만들어서 저희 EU 같은 경우에는 혐오 표현의 불법화, 특히 외국인의 혐오 표현을 하는 것, 아니면은 특정 단체를 내가 그냥 이 인종이 마음에 안 든다, 국가가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혐오를 표현 못하도록 했고요. 2008년에 EU에서 어떤 이런 외국인을 향한 혐오 발언이라던가 아니면은 인종차별적인 것을 다 금지하기 위한 그런 법도 만들었고요. 2025년까지 행동 계획도 만들었습니다. 인종차별주의를 멈추기 위해서 행동계획을 만들어서 2025년까지 모든 수준의 행위자들을 함께 모아서 이러한 차별주의를 종식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코뮤니케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서 우리가 EU의 이런 범죄들을 특히 혐오 표현에 대한 범죄를 해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유럽의 조약에도 이런 것들이 나중에 반영될 수 있고 저희 헌법에도 사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면은 2차적으로 저희가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그리고 혐오 표현에 어떤 형량을 매길지에 대해서 유럽 연합 수준에서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더해 플랫폼도 분명 있어야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저희가 행동 강령을 채택을 해서 온라인 혐오 표현에 대응을 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대기업 페이스북이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구글, 유튜브, 트위터 등이 참여해서 모두 함께 이러한 불법적인 혐오 표현을 타파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새로운 기업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UN 조약, EU 헌장, 기본권에 대한 헌장이라던가 아니면 인권에 대한 조약이라던가 이런 이 차별을 막기 위한 이런 조약들 역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과 유럽 그리고 전 세계가 그리고 UN 회원국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조약들이 있습니다. 일부 법으로 우리가 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혐오 표현을 몰아내기에는 법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걸 안건화하면서 인식 개선에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제주 포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주 여성가족연구원을 필두로 이런 자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안건화시키면서 사람들에게 이게 문제다라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이 혐오 표현, 모든 형태의 표현, 혐오에 대응해야 됩니다. 좋은 실무 사례도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도 그런 성격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좋은 사례를 서로 나누면서 차별을 막기 위한 안건에 담아내야 됩니다. 사실 젠더는 남성, 여성이 다 포함되는 경우입니다. 여성에 대한 이슈만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젠더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는 남성, 여성이 다 포함되는 개념이다 라는 시각으로 이 사안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회 총체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우리가 반드시 이 문제 혐오 표현에 대한 해결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고 정부가 그리고 국회가 시민사회, 언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언론인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모든 분들이 각자의 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인 그리고 포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민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직 우리가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협력을 해서 우리가 공존을 위한 이 솔루션을 찾아내고 유럽은 한국과 함께 그 길을 걷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수준의 거버넌스라던가 커뮤니티 역시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만이 이 사태의 최전선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체감하시는 분들이고 현장에서 체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많은 사례를 접했고 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것도 직접 보시고 계시니까 그런 모든 분위기들을 100% 잘 저보다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런 목소리의 전달자의 역할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모든 이 사업의 교량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여러분들이 저 같은 사람을 도와서 솔루션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사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대사님께서는 그 유럽 연합 차원에서의 혐오 발언 근절을 위한 법 체계 마련과 다양한 노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제 발표 그 내용 중에 특히 인상적인 것은 그 EU 크라임 목록에 혐오 범죄
또 혐오 표현을 그 리스트에 넣었다는 말씀 매우 인상적이었고요. 또 나아가서 그 온라인의 혐오 표현 확산을 근절하기 위해서 2016년에 그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해서 행동 강령 이것을 제정하고 그런 경위와 또 그 경과 과정 그리고 그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이제 이거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런 혐오 표현에 대한 혹은 또 증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맞서기 위해서는 정부 또 지도자분들 또 언론 또 지방정부 이런 시민사회단체 모든 그 주체들의 협력과 노력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 또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그럼 다음으로 두 번째 발표자를 모시고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김석호 교수님께서 갈등을 넘어 미래 세대 인식에서 보는 젠더 간 인정과 공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의 김석호라고 합니다. 이렇게 뜻깊은 행사,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이 혐오와 갈등이 전 세계적 문제가 되는 이 시점에서 제주 여성가족연구원이 개최한 행사에서 이런 중요한 발표를 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준비해왔고 연구해온 발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발표 시간이 10분인 줄 알았는데 저기 보니까 12분이네요. 그래서 2분 벌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도 좀 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슬라이드가 40개라서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 양해해 주십시오.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을 넘어 미래세대 인식에서 보는 젠더 간 인정과 공존입니다. 제가 청년 대신 미래세대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목차는 이렇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대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실 그 에드워드 페이지가 미래세대라는 그 개념을 처음 소개했을 때는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게 된 이후 존재하게 될 사람들로 현재의 아이들부터 미래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주로 이제 환경, 지속가능 발전 이슈에서 많이 다루어진 개념인데요. 저는 지금까지 어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주저없이 한국의 청년에게도 우리가 미래세대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미래세대라는 개념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현재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처하게 될 운명이 현재 존재하는 사람들의 결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다시 말해서 실제 그들이 태어났을 때는 그들의 의지와 노력에 관계없이 그들의 운명이 결정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한국의 청년 문제를 얘기할 때 실제로 그런 성격이 좀 있다. 뭐냐면 그 사회 경제적으로 보았을 때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 사회의 그 정치적 권력과 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한 집단이라는 점. 하지만 실제로 그런 권력과 자원을 가지고 있는 집단의 결정에 의해 그들의 삶과 운명이 결정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미래세대라는 용어를 한국의 청년들에게도 붙일 수 있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발표는 미래세대라는 용어를 주로 쓰겠지만 주로 이제 그 청년이라는 개념과 혼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한국의 청년 미래세대가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개인적 수준부터 전 지구적 수준까지 보았을 때 이러한 다양한 어떤 압력과 환경의 변화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한국 사회의 어떤 전체적인 지도를 세세히 그릴 수는 없겠지만 실제 한국 사회의 어떤 갈등이나 혐오와 관련된 이런 그 구도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크게 보면 젠더, 세대 간 갈등과 그리고 계층, 지역 간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갈등, 혐오, 그리고 공존과 연대의 문제들이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러한 그 핵심적인 균열 구조들이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들이고, 오늘 제가 얘기하는 미래 세대들이 특히 겪는 문제라는 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가 청년, 특히 이제 미래 세대를 얘기할 때 요즘에 가장 한국 사회에서 많이 회자되는 이슈가 젠더 갈등이죠. 그 청년들 간의 갈등이 심하다라는, 특히 남녀 간의 혐오가 심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보았을 때 그게 담론장에서는 아주 상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실제로 실증적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차이가 있기도 하고 공통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갈등만이, 젠더 갈등만이 과장되고 재생산되는 상황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동의할 수 있는 어떤 가치라든가 정책의 형성이 불가능하다라는 차원에서 안타까움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한 5분 동안 보여드릴 내용은 이러한 어떤 이 청년들이, 남녀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이슈들에서의 어떤 차이와 공통점을 발견해내고 갈등이 아닌 인정과 공존을 위한 담론 형성의 가능성을 좀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예, 이제 좀 빨리 가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먼저 이제 그들은 얼마나 다른가 보면 이렇게 보시면요. 이게 이제 5년 전이랑, 그러니까 2016년이랑 21년의 차이인데 실제로 앞에 두 개, 가계 생계는 주로 남성이 담당해야 책임져야 되고 여성은 자신의 직장보다 자녀 돌봄이 우선이다. 뭐 이런 그 인식들은 남녀 공이 많이 청년들 사이에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그 다음 걸 보시면 뭔가 회사에서 남자가 하는 일과 여자가 하는 일은 다르다라든가 한국의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가 심각하다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청년들 사이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예, 이런 차이를 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그 다음 그림은 뭐냐면 여기 요 별표가 그 두 집단, 요 막대기가 세 개인데 이게 20대 남성, 20, 30대 여성 그리고 중년이거든요. 그래서 저 별표가 그 사이에 있는 게 이게 첫 번째와 두세 번째 집단이 서로 통계적으로 차이가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여기 보시면 그 20대 남성과 20대 여성 간의, 20, 30대 여성 간의 차이는 보면 대개 그 성차별과 관련된 또는 페미니즘과 관련된 이슈에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제가 이제 인터뷰했던 자료인데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차이들이 뭐 다 다른 건 아니지만 몇몇 특정한 이슈에서 차이가 드러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미워하게 되었는가를 두 가지 척도에 의해서, 두 가지 지점에 의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성차별주의라는 그 내용의 이제 설문 척도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가지고 온 거는 양가적 성차별인데, 이 양가적 성차별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좀 서로 다른 결의 성차별 의식이 공존하고 있는 거죠.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양가적 성차별은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로 나뉠 수 있는데요. 뭐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말 그대로 그 서로 다른 이성에 대한 어떤 적대적 감정을 나타내는 거고, 그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결과들을 보면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이 있는데 그건 건너뛰고요. 대개 20, 30대 청년에서는 적대적 성차별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큰 차이가 있는 거고, 뭔가 온정적이고 시혜적인 성차별주의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그렇게 다르지 않다. 그러면서 서로 다르기도 하고 같은 지점이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제가 가져온 척도는 비인간화 척도입니다. 이건 뭐냐면 서로를 어떤 특정 대상을 말 그대로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측정한 것 중에 하나가 페미니스트에 대한 어떤 비인간화 척도의 분석입니다. 이거 보시면 20대 남성이
여기 그 20대 여성과 서로 분포가 다르죠. 첫 번째 20대 여성의 경우에는 그렇게 그 페미니즘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지 않은데 20대 남성은 거부감이 강한 집단이 어느 정도는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들은 다르면서도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이들은 여기 이 그림을 그냥 이렇게 언뜻 보시기에도 다른 모든 것들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별이 중요하다라는 거에서만 남녀 차이가 존재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은 그 다음에 두 집단 간의 임금 격차가 공정한가 불공정한가의 문제에서 남성 여성의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두 집단의 차이가 나는 거는 남성 여성 간의 임금 차이가 나는 거는 불공정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남녀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어떤 사회 경제적 분배 구조의 공정성이라든가 복지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뭐 우리 사회를 위해서 우리 구성을 위해서 공이 중요한 이슈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라는 거고요. 이 사회 정책에 대한 동의 정도도 성평등과 관련된 거 외에는 그렇게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쭉쭉 넘어가는데 실제로 이제 이 그래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차이가 없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계층에 따라서 계층이 높고 내가 얼마나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들의 인식이 달라지는 거지 젠더에 따라서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는 다 아니라는 거죠. 제 말씀은 뭐냐면 1분만 더 쓸게요. 성차별이라는 거를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어떤 강조의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사회 불평등이나 어떤 계층의 차이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은폐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던 거고요. 예,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했던 지점이 뭐냐면 이 둘 모두 남녀 모두 서로 갈등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둘 모두 가장 우리 사회에 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한 집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둘 모두 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젠더 갈등의 어떤 부각이나 과장이 자꾸 을들의 싸움으로 만들어지는데 정작 중요한 거는 오히려 그것보다는 세대 간 모든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 기성세대로부터 가지게 되는 반감이라든가 그 둘의 어떤 조직 내에서의 어떤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떤 자원의 이전, 권력의 이전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젠더 갈등의 이슈가 담론장에서 계속 강조됨으로써 그런 고민들, 건설적인 고민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 그림들은 그래서 대개 청년들이 기성세대를 얼마나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실제로 그들이 같이 합심해서 기성세대의 어떤 그 현실에 맞지 않는 문화를 바꿔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이 그림도 주관적 계층 의식 그리고 사회경제적 자원에 따라서 이 청년들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보면 결국에는 기성세대와 다른 거는 미래에 대해서 잿빛으로 생각하는데 결국 그 핵심 지점은 뭐냐면 계층이다. 그리고 자원의 분배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런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고 이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거는 여러 이제 통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나온 결론은 뭐냐면 여기 가운데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들에게 어떤 그들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와 기회를 보장해주는 어떤 그 사회 구조 내지는 분배 체계가 우리 사회에 좀 더 많아지고 확장이 되어야 실제로 이들의 삶이 더 좋아지는 거지 이런 어떤 젠더 갈등만 계속 고려해서는 강조해서는 건설적인 어떤 담론 생산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석호 교수님께서 그동안 연구하신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이 젠더 문제의 또 다른 어떤 그 계층 문제와 세대 문제를 잘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 기조발제와 주제 발표를 들으셨고요. 세 분의 이제 토론자분을 모시겠습니다.
김석호 교수님께서 이 통계 자료를 보여주셨다면 이제 잠깐 시선을 돌려서 우리 신은하 교수님께서 약간 철학적인 성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대학교 철학과에서 그 사회철학 분야로 연구하고 있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신은하라고 합니다. 제 토론문은 자료집에 있고요. 그 참고하시면 되시겠고, 제가 안내받기로는 토론자는 앉아서 진행하라고 하셔서 앉아 있겠습니다. 저는 제 이제 혐오의 시대에 인간을 다시 묻겠다라는 제목으로 토론문을 이렇게 썼었는데요. 그 혐오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혐오가 굉장히 문제적이고 지금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게 특별하게 우리 시대에만 유별나게 커지는 심각화되는 혐오인가 이걸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인류사에서 혐오는 늘 있었고 지금의 이제 혐오에 대해서 우리가 혐오의 시대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혐오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각성, 그다음에 관심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없는 어떤 문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게 됐다. 그런 면에서 좀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누스바움이라는 그 현대 철학자의 혐오 개념과 분석을 주로 참고하고 또 인용도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의 의견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 누스바움은 원초적 대상 혐오라는 것과 그 투사적 혐오를 좀 분리시켜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제 혐오라는 것은 우리에게 구역질, 구토 이런 것들을 유발시키는 어떤 물질에 대한 우리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신체의 즉각적인 반응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질들, 우리에게 구토감을 불러일으키는 물질들은 뭐 예를 들면 굉장히 더럽다거나 불결한 어떤 것들, 그것에 의해서 내가 감염될 수 있다라는 두려움, 공포, 이걸 피하기 위해서 드러나는 어떤 우리의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어떤 반응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원초적 대상 혐오에 대해서 누스바움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불결하다거나 우리에게 유한성이나 동물성을 불러일으키는 물질의 속성을 사람에게 투사시켜서 투영시켜서 그 사람을 오염원이나 감염원, 뭐 병원균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근데 누스바움 같은 이제 혐오 비판의 의견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고, 저 역시나 철학 전공자로서 그의 의견에 동의하는데, 또 이제 혐오를 굉장히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데블린 같은 사람은 이 법에서 혐오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악덕을 이제 발견해낼 수 있고, 그것의 그 기준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금지하거나 규제할 수 있다. 그래서 혐오가 굉장히 유용한 감정이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옹호한 사람도 있고요. 뭐 카스 같은 그런 생명윤리학자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우리에게 이제 나쁘거나 죄악시 되어야 하는 것들을 우리 안에 내면의 어떤 지혜와 같은 것으로서 혐오 감정이 발휘되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멀리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뭐 유용하다 이렇게 옹호한 사람, 하이트 같은 그 도덕 심리학자도 마찬가지로 즉각적으로 우리가 깊이 해야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채고 또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감정으로서 유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혐오를 옹호하는 옹호론자의 어떤 견해에 비추어서 혐오가 정말 우리에게 유용한 감정이라고 받아들여야 될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혐오를 느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당연시하는 태도에 대해서 다시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항상 그렇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스바움이 원초적 대상 혐오와 그 투사적 혐오를 분리하듯이 합리적인 어떤 실제 사실에 있어서의 유해함이나 불결함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상상하고 그럴 것이라고 추정하고 추정상의 어떤 이유라는
표현을 뉴스밤도 쓰고 있는데요. 추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근거 없이 판단함으로써 어떤 그 혐오 감정을 특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어떤 집단에 우리가 전가시키고 그런 것들을 투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걸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종이라든가 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선택해서 그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종을 기반으로, 성을 기반으로, 장애 유무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사람이 사람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멀리하고 기피하는, 그러니까 병원 균과 같다, 세균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태도에 대해서 다시 그게 정말 합리적인 생각인가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김석후 교수님 발표에서도 비인간화라는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에게는 그런 면이 있죠. 그러니까 불결하거나 혹은 우리가 어떤 세균을 우리 몸 안에 지니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물질들의 불결함과 그 유해성을 사람 자체의 속성으로 규정하고, 우리 이제 흔히 혐오적 표현에서 어떤 무슨 충이라고 했을 때 사람을 벌레와 같다 혹은 암세포라든가 뭐 굉장히 뭐 위험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용어들을 보면 그런 속성들을 함부로 이렇게 전가시키는 건 아닌가. 사실 사람 중에 냄새가 안 나거나 배설을 하지 않거나 혹은 그 어떤 완벽하게 그 혐오적 그러니까 결함이라든가 이런 속성이 없는 사람은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특정한 사람들을 내가 차별하고 그 사람에게 사람과 같지 않은 비인간화의 어떤 그런 어떤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중에 있는가, 이걸 다시 물어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시간의 압박감을 굉장히 느꼈는데 이 토론문의 내용은 다는 아니지만 마무리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다시 물어봤을 때 뉴스밤은 이런 걸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없이 굉장히 유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 자체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타인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 그 처지가 어떠할지에 대해서 상상해보는, 그 미루어 짐작하고 그 나의 직접 경험이 아니더라도 그런 것들을 공감하고 공유하려는 어떤 노력, 그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철학하는 사람으로서 혐오의 이러한 특성, 그리고 혐오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그 공감의 영역이 아니라 인식의 영역에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성찰하는 눈을 키우는 것, 그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토론 준비하면서 그 신분제 사회에서 인간 만민 평등을 이야기했던 많은 철학자들, 뭐 루소나 뭐 로크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마음을 가졌는데요. 그 시대 때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을까? 그러니까 혐오하지 않아야 되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겪어야 됐던 비난이나 어떤 그 경계의 목소리들이 우리가 들어야 하는, 현대에 우리가 들어야 하는 그런 것들보다 더 작은 것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걸 생각해 본다면 우리한테는 역사적인 교훈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초과되어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철학적인 논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지점, 인간의 유한성, 또 공감, 인식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세션 잠깐 토론 듣기 전에요. 오늘 이 자리에 르완다 대사님께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계실까요? 네, 달리아 야스민 암리 스웨드 대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잠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사님. 네, 그러면 두 번째 토론자를 모시겠습니다. 네, 한민호 선생님께서 최근에 청소년들의 혐오가 굉장히 교실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선생님, 예, 말씀해 주시고, 죄송한데 조금씩 시간이 지금 딜레이 되고 있어가지고요. 네, 시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대전중학교에서 사회를 가르치고 있는 한민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은 시작하기 전에 막 숨이 턱턱 막힌 만큼 너무 긴장이 됐는데 저기 뒤에 이제 저희 가족들이 왔거든요. 저희 혹시 어린이 복을 입은 이제
딸 나이와 이제 아내가 와서 많이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긴장되고 있지만 열심히 한번 준비한 내용들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하고 같이 보면서 진행하겠는데요. 제가 화면을 못 보지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앞에 화면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 보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작년부터 그 수업 안에 이제 혐오 표현들을 이제 넣어서 같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그때 학생들과 같이 피켓 들고 사진 찍었던 활동을 넣어봤는데요. 멋지죠?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치열하게 노력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제 지금 한창 혐오 표현과 관련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좀 궁금했습니다. 아이들이 혐오 표현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을까 이제 궁금했는데 나름대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9년에 국민들을 대상으로 했던 설문조사를 좀 참고해서 우리 학교 학생들 104명을 대상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꽤 높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교실에서 혐오 표현이 많이 만연하게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설문조사를 하기 전에 여기 이제 화면에 나온 젠보드처럼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 그 혐오 표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혐오 표현에 대한 개념을 한번 확인했고, 그다음에 우리 안에서 경험했던 혐오 표현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거를 브레인스토밍으로 해서 한번 꺼내도록 한 다음에 설문조사를 이제 했었고, 그다음에 이런 표현들을 이제 접할 때 어떤 기분이 드느냐라는 소감을 감정을 좀 들어본 다음에 그걸 워드 클라우드로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이 워드 클라우드 작업을 한 결과물을 보면 알겠지만, 이 혐오 표현을 접한다는 게 이 교실 분위기를 아주 이제 무겁게 하는구나, 공기가 아주 이제 차갑게 되는 거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아까 설문조사 결과를 또 감안한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를 또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좀 고민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실이 혐오 표현으로부터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교실이라는 공간이 혐오 표현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아이들에게 기를 수 있게 하는 곳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됐었고요. 이 고민을 바탕으로 제가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은 학교 현장에서 겪었던 혐오 표현 사례들, 그리고 치열하게 이거에 대해서 대응하고 했지만 어려웠던 그 한계들, 이것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성 혐오와 관련된 사례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느꼈을 때 젠더 문제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선생님과 학생들이라고 하는 나이에 따른 어떤 그 위아래 어떤 차이보다 성별에 의한 혐오와 폭력을 겪고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토론문에 보면 어떤 여선생님이 한 남학생으로부터 겪었던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때 아주 심각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선생님께서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될 만큼 학교에서 적응하기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교권보호위원회라고 하는 어떤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에게는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고 학생에게는 징계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발 방지와 어떤 보호를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안타까웠던 거는 이 가해 학생이 다른 여 선생님을 대상으로 또 다른 또 비슷한 이런 또 행위를 해서 가지고 또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또 열렸던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남학생이 여학생의 사진을 함부로 도용해서 선정적으로 편집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이때 사과로 일단락 됐지만 얘가 이제 가해 학생이 어떤 사정으로 전학을 갔다가 이 피해를 봤던 학생한테 조롱하는 듯한 메시지를 보내서 또 충격을 줬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남학생과 여학생이 나타났던 젠더 갈등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남녀 학생이 있었는데, 이제 여학생이 남학생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 이 유튜버 계속 볼 거야? 너 이 유튜버 계속 본다면 나 너랑 이제 만나지 않을 거야. 해서 이제 관계가 끊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남학생이 친구들한테 야, 누구 유튜버 본다고 이 여학생이 우리 이제 뭐 만나지 않겠다고 했어. 이렇게 해서 이제 소문이 났던 겁니다. 근데 며칠 후 이 여학생이 복도를 지나가는데 한 10명 가까이 되는 남학생들이 뭐 메갈이다 메갈, 뭐 페미다 페미, 이렇게 해서 이제 협박을 줬던 일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사과로 일단락 됐지만 아무튼 심각성을 이제 느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다음은 이제 SNS와 다수의 폭력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제 SNS로 이제 폭력 사항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의 절차로서는 다수와 소수의 구도를 바꾸는 게 어렵다라는 이제 사례인데 토론문 참고해서 보면 되시겠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혐오 사례에 대해서 학교와 선생님들은 다양하게 이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학생인권, 학생자치, 회복적 생활교육으로 나름대로 노력하면서 해결하고자 하고 있지만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작년부터 교환이 배포되고 올해부터는 이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 또 기회가 좋아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학급에서 이런 워크숍을 했었는데 그때 학생에게 많은 이제 경험을 하면서 나름대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선은 학부모님들이 이런 변화를 하고자 하는 생활교육, 인권교육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십니다. 실제로 여러 회의에서 이런 목소리를 내셔가지고 선생님들이 참 기운이 빠질 때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여러 혐오 표현을 당했을 때 잘 알아차리고 자기의 감정을 잘 읽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적합한 단어와 문장을 선택해서 말해야 되지만 이렇게 하는 데에는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혐오 차별과 관련된 국민인식 개선이나 캠페인 또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 교육이 확대되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점은 지난 2일에 교육부가 이제 입법 예고를 했었는데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민주시민교육과를 체육예술교육지원팀과 통합해서 인성체육예술교육과로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우리 민주시민교육이 약화되고 그에 따라서는 이런 혐오 표현과 관련된 대응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함양하는데 더 약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에 대해서 같이 동참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끝으로 요 화면을 보면서 어찌 보면 이런 인권교육이 더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드는데 이번에 이제 역할놀이를 통해서 혐오 표현과 대항 표현을 함께 학생들과 경험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수업에서. 그때 학생들이 이제 써줬던 소감들인데요. 이제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내가 이제 앞으로 대항 표현해야겠다. 이런 그 소감들을 써줬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교육이 정말 필요하구나. 이런 교육을 통해서 느리지만 조금씩 변화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들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민호 선생님. 네, 선생님께서는 생생하게 이렇게 수업 사례 이런 것을 또 이렇게 또 따로 또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굉장히 저희에게 이렇게 마치 교실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끼게 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학생들이 이렇게 혐오적인 표현이나 이런 게 난무하는 것에 매우 기성세대로서 매우 안타까움을 느끼고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런 인내, 적극적인 연습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예, 마지막 토론자를 모시겠습니다. 한겨레 신문 김영희 논설위원 실장님을 모셔서 언론 보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겨레 신문에서 지금 논설위원실 실장을 맡고 있는 김영희라고 합니다. 논설위원 실장은 보통 뭐 언론사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저희는 주로 이제 사설을 이제 쓰는 담당위원들이죠. 논설위원들이 그렇게 하고 보통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 마련이고 아무래도 저희 언론사의 논조나 이런 걸 나타내는 에디토리얼을 쓰는 단위고요. 저는 그거를 이제 책임지고 맡으면서 이제 주로 칼럼들을 쓰고 있는데 제 관심이 원래 사회 쪽, 젠더나 교육 뭐 이런 쪽이었고 그래서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 포럼 참가해서 영광이고요. 불러주셔서 너무 저는 기쁜데 참 들으면서 결국은 다 화살이 미디어로 돌아오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신은아 선생님 말했듯이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남을 이해할 수 있는 게 뭘까? 그게 교육과 미디어겠죠? 교육과 미디어고 사실은 지금 퍼지고 있는 온라인상에서 SNS 혐오가 더 확산되는 건 한국 사회에서 어쨌든 언론이 그거를 퍼나르는 거라고 이제 많이들 지적을 하고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언론인들끼리 모이면 제발 커뮤니티 베껴쓰기 좀 안 하는 우리끼리 담합을 하면 안 되겠냐 막 이런 얘기도 하고는 있지만 그렇지 못한 실정입니다. 제 발제문에서는 왜 그런 게 인식
들은 하고 있는데 이 구조적으로 잘 안 되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변명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얘기를 간단히 드리고요. 예, 노력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언론이 덩어리로 이슈를 만들고 있다는데 개개인 기자들은 굉장히 요즘 다 기레기라고 불리고 매체들은 힘이 없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언론이 굉장히 덩어리로서 프레임을 만드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 쫙 몰려서 이제 보도를 하니까 여기 쓰진 않았지만 저희 그러니까 그저께 밤에 있었던 안타까운 신당역 사건 다 아실 텐데 저희 회사 오늘 그 내부망에 들어가니까 저희는 공지를 했어요. 이거는 우리 내부에서는 보복살인이라는 표현을 안 쓴다. 보복살인이 아닌 이건 스토킹 살인으로 쓰겠다. 이걸 전체를 공지를 했습니다. 뭐 공지를 안 해도 기자들도 알아서 그렇게 쓰고는 있지만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 사안의 성격을 뭐로 보느냐는 굉장히 언론이 보도 초기에 중요합니다. 그 어떤 사안을 갖고 해야 되는지. 근데 그게 사실은 2016년 이전에는, 강남역 이전에는 저는 언론이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훨씬, 그 이전에도 여성 혐오 있었고, 가정폭력에 의한 살인도 있었고, 사건이 많았지만, 그냥 안타까운 사건의 개별적인 사건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근데 저는 강남역이 뭐가 달랐냐면 그거를 느끼는 여성들의 공포와 분노가 집단적으로 어쨌든 눈앞에 나타난 거거든요. 저도 여성이지만 처음에 이 사람들의 분노와 애도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굉장히 해석하느라고 언론인들이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면서 저희가 모르고 있었던 그 디지털 성폭력 있다고는 알고 있지만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어떻게 10대들이 공포를 느끼는지, 그리고 또 20대, 10대, 20대 남성들이 갖고 있는 또 그들의 불만과 분노 이런 것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제가 사회부장을 할 때인데 굉장히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확 이 문제로 가게 된 계기인 거는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갈등이 워낙 뜨겁다고 생각을 하고 갈등만을 보도하다 보니까 김석호 선생님도 얘기하셨듯이 너무 젠더 갈등이 부각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여전히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언론은 이제 갈등을 찾아다니는 게 언론의 속성이라서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시간이 별로 안 남았네요. 그래서 왜 최근 들어서 더 언론이 그런지, 제가 93년 입사거든요. 93년 입사했을 때는 그때는 저희가 뉴욕타임스를 볼래도 하루 이후에 이렇게 배달된 신문으로 물 건너온 신문을 봤어야 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이란 게 없었고 외신도 다 이제 통신사 이렇게 뜯어가지고 보던 시대인데 지금 그때를 생각하면 일단 너무 이 변화된 환경이라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언론인들한테는 엄청난 압력이고, 그게 어떤 면에서는 정보의 독점이 해제된 면도 독점이란 게 무너진 것도 있고 또 그 구조에 막 매여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포털 환경 속의 속보 경쟁이라는데 특히 한국 언론이 지금 구독 모델 같은 걸 못 찾으면서 포털이 이제 광고와 함께 유일한 수익 모델이다 보니까 거의 포털 경쟁에 결사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듯이 일단 터지면 먼저 쓰는 사람이 제일 위에 올라간다, 이 검색에서. 약간 이런 것 때문에 일보 스트레이트를 누가 쓰느냐. 근데 저희 한겨레는 항상 늦습니다. 그게 항상 늦는데. 하여튼 처음에는 그래서 디지털은 저희도 계속 그 얘기를 해요. 디지털은 고치면 된다. 나중에. 그렇지만 이게 너무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니까 처음에 잘못된 프레임으로 접근을 하면 그게 너무 많이 퍼져나가요. 저희 올해 인하대 사건을 보면서도 그랬는데 처음에 이제 모 통신사가 이렇게 여학생과 그 이제 발견 상황과 이런 걸 묘사한 제목을 써서 하니까 그게 거의 몇십 분 만에 모든 언론사에, 대부분의 언론사에 퍼져나갔고, 이후에 이제 그 통신사도 고쳤고 일부 언론사에서 한겨레도 그랬지만 그런 것들이 잘 바로잡히지 않는, 그리고 사실은 언론사에서는 억울한 게 그래도 바로 잡았는데 독자들이 이제 또 굉장히 예민해져서 언론들이 이러고 있다라고 막 몇 시간 동안 그런 거 가지고도 막 비난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언론사로서는,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잘못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선정성 타블로이드화는 일본과 마찬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공들여 취재한 기사보다는 커뮤니티 기사나 무슨 댓글 한 줄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PV나 트래픽에서 많이 하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한겨레는 아예 이런 걸 담당하는 기자가 없지만 대부분의 언론사는 따로 이제 계약직을 둬서 씁니다. 한겨레나 경향은 확실히 없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 계약된 기자들이란 이름으로 이제 쓰는데, 사실은 이런 게 독자들은 알 수 없죠. 뭐 그냥 무슨 일보 이름으로 나가면 다들 이제 쓴 걸로 알고 이런 기사만 있냐 했지만, 그 언론사도 보면 굉장히 훌륭한 기사도 많이 쓰고 취재하는 기사도 쓰지만 사실은 그런 거에 비해서는 너무 가성비가 좋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얘기했듯이 옛날에는 그래도 옐로우 저널리즘을 하는 것과 뭐 정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레거시 미디어의 구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또 하나 원래는 제가 이게 논란 저널리즘이라는 얘기를 원래 제목에 올릴까도 생각했었는데, 제일 문제는 한국 언론이 잘 취재를 안 하고 인용만 한다는 건데, 이건 속도의 문제도 있고 빨리 해야 된다라는 속도의 문제도 있지만, 저는 이 굉장히 사회 양극화나 정파성 문제 때문에 언론들이 스스로 위축된 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예를 들어 안산 선수 패미 문제가 나왔을 때, 패미 논란이 나왔을 때 외신들은 이게 굉장히 혐오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지적을 했었는데, 왜 한국 언론들은 다 논란으로 쓰냐라고 얘기가 나왔었죠. 그런데 물론 저희도 썼던 건 같은데, 이제 처음에 그랬던 게, 일단 조금이라도 반대 목소리가 있으면 논란으로 쓰는 게 안전하다. 왜냐하면 특히 더 이 문제가 혐오의 문제가 어떤 인권의 문제나 아주 민주주의의 기본의 문제라기보다는 약간 한국에서는 특히 최근 몇 년을 보면서 정치적 논란이 되어버렸어요. 혐오 문제, 혐오, 우리 장애인 이번에 전장현 시위에 대한 논란이나 이런 거를 보더라도 굉장히 정치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언론들도 어느 한쪽으로 쓰는 게 굉장히 정치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나? 저는 한겨레는 별로 그런 것 같진 않지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좀 그런 따옴표와 논란 저널리즘, 그리고 언론이 인식한 뉴스룸 구조는 마찬가지고요. 뉴스룸이 여전히 편집국들이 아무래도 남성, 50대 남성들 위주인데, 이거는 많이들 바뀌어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속도가 느리고, 아래는 굉장히 젊은 여성들이 많아지는데 차이가 큽니다. 또 하나 이제 독자들도, 그러니까 젊은 독자들은 사실 온라인만 보고 하지만 대부분 전통 독자들, 그래도 구독을 해주는 분들은, 돈 주고 신문 봐주시는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독자층 간의 갈등도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뭐 그것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는데,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제 대안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 위주로 하고, 제가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아까 말했듯이, 그러니까 언론이 뭐 이런 사실이 있으니까 알아달라기보다는 결국은 좀 시민들이 양질의 언론과 어떤 것들을 노력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주시고, 아닌 언론에 대해서는 꾸짖어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언론들도 그런 변화가 강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길어져서. 네, 실장님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충분히 다들 못 드려가지고 아쉬우실 것 같은데요. 언론 환경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또 진단해 주시고 시민사회에 대한 또 부탁 말씀도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약간 플로어에 많은 분이 오늘 와주셨는데요. 우리 발표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혹시 질문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한두 분 정도 좀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손 들고 마이크를 받으시고요. 질문하시게 되면 소속과 이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예. 네. 네, 오늘 세션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프레임워딩이라고 하고요. 연세대학교에서 현재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평화 연구 규범에 대해서 현재 연구를 하고 있고요. 질문을 한민호 교사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굉장히 참여하신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특히 혐오 발언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발표에서도 보았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오늘 발표 주제가 성별에 관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젠더 이슈. 혹시
배경이나 지식이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국가 관련된 문제들의 학교 내에서도 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중국, 한국, 일본 이런 것과 관련된 혐오 발언들이 학교 내에서도 일어나고 있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I'm going to take one more question and then ask all the panelists to give answers to those questions. Any question from the floor, one or two? 많으시네. We have a lot of hands here today. 네, 저기 앞에 마이크 앞으로. 안녕하십니까. 한국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요. 지금 한국 분들께 아니면은 마리아 대사님도 말씀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로 왜 우리가 그 진보 측에서 예를 들어 국회라던가 이런 것들에서 다수당을 차지했을 때 인권법을 통과하지 못했을까요? 당시에. 그래서 과거에 굉장히 다수당일 적이 있었는데 그게 진보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 진보당에서 그런 것들을 통과시킬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안 됐는지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 그런 변화가 언제 일어날까요? 한국에서 그런 변화가 지금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진전 사항이 나타나고 있는가요?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이게 해결이 될까요? 아, 네. 매우 어려운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뭐 여러분이 사실 질문하시고 싶으신 것 같지만 죄송한데 그냥 두 분만 질문 받기로. 네. 아,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먼저 한민호 선생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우선 제가 그 통역으로 이해하기로는 학교에서 젠더와 관련된 어떤 혐오 표현 발언이 이제 많이 드러나고 있느냐라고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우선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설문조사 내용 중에 대상별로 혐오 표현을 이제 경험하거나 사용한 학생의 어떤 그 조사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던 것들이 이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 남자답게 여자답게라고 하는 어떤 편견에 대한 답이 잘 많았고, 그다음에 또 의외로 또 하나 제가 또 이제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대상 중에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대상이 있었거든요. 제가 국가인권위원회 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하면서 진행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스트가 뭐냐 이렇게 묻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조심조심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그때 나름대로 이때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낮게 나오겠구나 생각했는데 의외로 북한 이탈 주민이나 이주민에 비해서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 페미니스트에 대한 혐오 표현 발언을 경험한 학생들이. 그래서 이게 온라인 상에서 SNS 상에서 이런 걸 많이 경험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우선은 제가 맡고 있는 학생들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은 이제 그 젠더, 남자답게 여자답게라고 하는 어떤 고정관념, 편견에 대한 경험들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두 번째 질문이 이제 그 아마 뭐 차별금지법 이런 것에 대한 정치적인 환경이나 뭐 이런 질문이신데요. 어떤 분이 답변 혹시 한 말씀 하실 수 있을까요? 김석국 교수님이나 아니면 사실 제가 답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닌데, 먼저 이제 좀 바로잡아야 될 게 그런 겁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의 그 한정에서 보면 뭐 진보 세력, 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지금의 야당이 진보 세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조금 더 개혁을 지향하는 세력이 한국의 어떤 정부를 맡았을 때 왜 통과가 안 됐냐라고 한다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맞는데, 실제로 우리가 인권이라고 했을 때 인간이 가져야 하는 아주 기본적인 권리가 저는 진보와 보수의 차이를 두고 한국 사회가 발전해 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뭐 물론 이제 진보 정권 하에서 이제 문제 제기가 돼서 국가인권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인권 관련 법들이 진보 정권, 보수 정권을 가리지 않고 꾸준히 통과되어 왔고 지금도 많이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딱 나누어 가지고 진보 정권이니까 뭐 인권법이 통과가 더 돼야 되는데 왜 안 됐냐 뭐 이렇게 그 생각하는 거는 이 한국 사회의 어떤 정치가 걸어온 궤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전제이고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만 이제 굳이 답변을 드리자면 저는 이게 한국의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그 질문에서 뭐 진보 정당이니까 인권법을 많이 통과시켜야지. 근데 거기에서 전제돼야 되는 게 사회적 합의고 토론의 민주주의입니다. 실제로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형식적인 공청회나 공론화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여러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서로 어떻게 경쟁하고 갈등하는 집단들이 논의를 통해서 그리고 경쟁을 통해서 어떤 인권법이 됐든 어떤 특정 법을 만드는 과정이 실질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에 정착되어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법이 국회의원에 의해서 발의되었을 때 그런 어떤 바닥부터 다지는 법안 내용들이 채워졌다면 그게 이제 기초 체력이 튼튼해서 잘 버텨내고 끝까지 갈 텐데 그렇지 못하고 위에서 아래로 탑다운이 돼서 뭐 발의한 사람의 어떤 그 아이디어라든가 입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려되다 보니까 실제로 성과로 이어지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어떤 진보 정권이나 진보 정당이나 어떤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어떤 비판의 프레임으로 보면 안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 사회의 어떤 그 법안 그리고 특히 이렇게 좀 첨예한 법안, 좀 민감한 법안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 민주적인 절차와 그 과정들을 통해서 서로 다르고 적대되는 어떤 입장들을 서로 협상해 오고 그리고 조금 더 건설적이고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데 충실해 왔는가의 문제,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질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충분한 답변을 하기에는 시간 사실은 뭐 이게 굉장히 민감한 이슈이기도 하고 오랜 토의가 필요한 그런 이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혹시 뭐 도움이 된다면 우리 대사님께서 그 유럽의 그동안의 여러 가지 각국별로 유럽 연합뿐 아니라 유럽의 여러 국가들에서도 이런 혐오 표현이나 혐오 범죄에 대한 입법 사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도움 말씀이 좀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o, thank you very much. 네, 먼저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그리고 재미있는 토론을 진행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럽에는 법이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 차별금지법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바에 동의합니다. 네, 사실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는 아니죠.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사회 전체가 준비가 되어서 사람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인권위원회와 한국인권위원회와 함께 이런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법이 있다고 한다더라도 여러분이 필요한 게 또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인 그런 태도가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많은 것들이 사실 교육에 좀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민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모두가 함께 협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족처럼 말이죠. 문화적인 마음가짐을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한국에서 이게 굉장히 큰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면서 사회가 점점 더 변화에 느려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강력한 유교 문화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굉장히 어렵고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이라든지 사실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정에서의 교육도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런 청년들 그리고 미래 세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들의 마음을 태도를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다른 원칙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관용이라든지 공존 이런 개념들도 있습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학교에서 유럽 학교에서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윤리 교육이라든지 인권 교육이라든지 관용에 대한 교육도 저희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부모, 가족 모두 중요합니다. 우리 시민으로서 모두 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책임을 갖고 인식을 제고시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줘야 합니다. 차별할 필요도 없다.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남성과 여성과의 차별도 필요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저 역시 자녀들이 있는데 3명인데요. 막내가 남자아이입니다. 저희 아들, 딸들이 사실 차별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삶을 살면서 차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차별이 있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차원에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회 전체가 필요한 겁니다. 미디어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 모두 다 언론과 함께 협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내용도 사실 동의합니다. 많은 좋은 그런 언론이 많은데요. 물론 이제 여성 기자분들이 언론인들이 좀 적기는 하죠. 물론 함께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이 많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님 감사합니다. 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 발제 토론해 주신 분들 그 마이크 혹시 못다 하신 말씀 1분 정도씩만 발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우리 신은아 교수님 먼저 말씀하실까요? 네. 네, 아까 초두에 이제 제가 토론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 혐오가 난무하는 시대라고 하지만 사실 혐오에 대한 우리의 그 감수성, 그러니까 혐오를 문제화시키는 눈이 달라졌다. 그래서 그렇게 예민하게 민감하게 혐오 문제들에 대해서 성찰하고 반성하는 것 이거 자체가 사실은 저는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시대가 혐오가 많아서라기보다 어쩌면 우리가 혐오에 대한 그 인식이나 어떤 감수성이 커져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혐오를 극복하는데 좀 더 긍정적인 어떤 현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애써 보고 싶습니다. 네, 네, 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김 실장님, 네, 아까 시간 많이 부족하셔서, 네. 저도 신 교수님이랑 비슷한 생각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나올 때는 언론들이 이전에는 시민들을 반발자국 앞서 나가야 된다라고 저희는 배웠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보면 반발자국 뒤에서 쫓아가기도 되게 허덕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혐오 표현에 대해서도 예민하지도 못했고 언론들이 이랬는데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고 아까 대사님이 이제 여성 기자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여성 기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게 확실히 이런 혐오 표현이나 뭐 젠더 보도나 이런 감수성들이 바뀌는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안에서는 그게 갈등으로 나타날 때도 있지만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시작되고 있고 아직 답은 없지만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시민들과 함께 해주면 좋은 보도들이 더 나가지 않을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의 완민이. 네, 저희가 두 분의 큰 주제 발표 그리고 세 분의 토론을 통해서 오늘 혐오에 대한 다양한 양상과 또 대응의 각계의 노력 이런 것에 대해서 함께 공유해봤습니다. 사실 이 혐오에 대한 이야기는 매우 어렵고 또 단시간에 해결되기도 어렵고 또 때로는 매우 지치기도 하는 그런 의제인 것 같은데요. 그러나 정확한 팩트 체크에 기반한 이런 정보의 확산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왜냐하면 안 그러면은 굉장히 거짓된 정보 이런 것이 확산되고 이게 대세가 되면 사실은 정확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분들이 소수가 되고 그분들이 이런 사회적 고립을 두려워해서 침묵
침묵이 계속되는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논의를 지속적으로 테이블에 올려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오늘 또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혐오를 넘어 우리가 새로운 어떤 공존, 연대 이런 것에 대한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5분께 한번 박수로 예,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오늘 이렇게 이 세션에 모두 참여해서 끝까지 귀한 시간 같이 해주신 여러 방청객들께도 매우 감사 말씀드립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뒤 계속해서 다음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